뉴스앤 이슈 2부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선거대책위원회 전면 해산을 발표했습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과도 결별하고 선대위원장 없이 실무형 선대본부만 꾸리기로 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은 강한 불쾌감을 내비치면서 더는 함께할 수 없다고 말했는데요.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의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부장원 기자. 네, 국민의힘 당사에 나와 있습니다. 네, 어젯밤 윤석열 후보가 선대위 완전 해산을 최종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고 또 조금 전 기자회견에서는 직접 쇄신안을 발표한 거죠. 그렇습니다. 윤석열 후보 이틀에 걸친 장고 끝에 선대위 완전 해산과 개편을 결심한 데 이어서 조금 전인 오전 11시 이곳 국민의힘 당사에서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쇄신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그동안의 선거 캠페인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한 윤 후보는 이를 다시 바로잡겠다며 오늘부로 선대위를 해산하고 철저한 실무형 선거대책본부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지금까지 선거 캠페인에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다시 바로 잡겠습니다. 또 국회의원들에게 자리를 나눠주는 것이 아닌 철저한 실무형 선거대책본부를 구성하겠습니다. 기존 총괄과 상임 공동의 3단계 선대위원장직을 모두 없애고 가볍고 젊은 조직으로 선거를 치러 나가겠다는 겁니다. 선대위가 아닌 선거대책본부로 조직을 간소화하고 단일 선대본부장 아래 정책과 홍보 등 핵심 4-5개 팀만 두기로 했는데요. 선대본부장에는 당 사무총장을 지냈던 4선의 권항세 의원이 결정됐습니다. 윤석열 핵심 관계자, 이른바 윤핵관으로 지목됐던 권성동, 윤한홍 의원도 이에 발맞춰 백의종군하겠다며 모든 직책을 내려놨습니다. 이 선후태로 윤 후보에게 공간을 터주는 동시에 김종인, 이준석 대 윤 후보 측근의 당내 갈등 국면도 종식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윤 후보는 김종인 위원장과의 갈등에 대해서는 오늘 아침 전화로 감사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도 많은 조언을 부탁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이준석 대표와의 관계 설정에 대해선 당대표의 거취 문제는 자신의 소관 밖이라면서도 많은 당원과 의원들이 이 대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에 나서주길 기대하는 입장이라며 뼈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네, 부장원 기자. 이에 앞서서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스스로 사퇴 의사를 밝혔는데 윤 후보 말과 달리 강한 불쾌감을 내비쳤다고요? 그렇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자신 사퇴 의사를 밝힌 건 윤 후보의 기자회견을 두어 시간 앞선 시점이었습니다. 오늘 오전 자택에 나서면서 YTN 취재진과 만난 김 위원장은 서로 뜻이 맞지 않으면 헤어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면서 결별을 공식화했습니다. 특히 일련의 과정에서 윤 후보와 일체 얘기한 적이 없다며 강한 불쾌감도 드러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무슨 구태타니 뭐니 있다고 소리들 하는데 그런 분위기 속에서 내가 뭐 때문에 거기 가서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 곧이어 광화문 사무실로 간 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도 윤 후보와 그 주변을 향해 성토를 쏟아냈습니다. 이번 대선 같은 데서는 경험해 본 적이 없다면서 그 정도의 정치적 판단 능력이면 이 사람하고는 더는 뜻을 같이 할 수 없겠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또 윤 후보 패싱 논란에 대해선 선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실수가 나와서 그렇게 한 것이지 자신이 후보를 무시했느니 어떻다느니 하는 게 상식에 어긋나는 소리라고 비난했습니다. 윤 후보의 선대위 해산 선언에 김 위원장까지 결별을 공식화하며 지난달 울산 회동을 통해 꾸려진 김종인 원톱 체제는 한 달 만에 좌초했습니다. 김 위원장과 가까운 금태섭 전략기획실장과 정태근 정무대응실장, 김근식 정세분석실장도 함께 떠나겠다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금태섭 실장은 중요한 건 선거 승리와 정권 교체인데 최선의 방법이 무엇이냐에 대해 김 위원장과 윤 후보의 생각이 달랐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얘기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내에선 선대위의 전면 개편에 발맞춰서 이준석 대표에 대한 거취 압박도 거센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이 대표는 어떤 입장입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준석 대표에 대한 거취 압박도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황이 치달은 데 대해서 이준석 대표의 책임이 큰 게 아니냐, 선대위까지 해체된 마당에 이준석 대표도 물러나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중진과 초선을 가리지 않고 분출됐고요. 국민의힘 보좌진들도 성명문을 내고 당대표는 물론 대통령 후보직, 국회의원직 모두를 던지겠다는 결기로서 선대위를 재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반면에 이준석 대표는 어제까지만 해도 사퇴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이 견고했고 오늘 아침 CBS 라디오에 출연해서도 자진 사퇴 의사를 묻는 질문에 전혀 고려한 바가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후 3시에 중진 의원들이 이준석 대표와 연석회의를 가질 계획인데 이 자리에서 지도부 책임론과 함께 이 대표에 대한 거취 문제가 직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당사에서 YTN 부장원입니다. 네, 이어서 여당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이낙연 전 대표와 함께 광주를 찾아서 국민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민주개혁 진영의 단합과 공고한 원팀 체제를 과시하면서 대선 승리를 위한 텃밭 민심 다잡기에 나섰습니다. 광주 현지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조성호 기자. 네,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입니다. 네, 이재명 후보가 새해 처음 이낙연 전 대표와 광주를 찾았는데 어떤 메시지를 내놨습니까? 네, 이곳에서는 조금 전까지 민주당 선대위의 국가비전 국민통합위원회 첫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자신과 공동위원장을 맡은 이낙연 전 대표와 함께 등장을 했고요. 이곳에는 광주 시민과 당원 등 모두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행사가 모두 끝나서 참석자들이 하나둘 빠져나가고 장례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비전위는 지난달 27일 출범하면서 매주 회의를 통해 민주화, 혁신, 포용, 미래, 평화 등 5개 분야의 비전을 제시하기로 했는데요. 이 후보와 이 전 대표도 나란히 기조 발언을 했습니다. 이 후보는 위기 극복으로 기회를 만들겠다는 메시지와 함께 민주당과 개혁 민주진영이 통합과 연대 정신으로 힘을 합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열린민주당과 통합결정, 과거 탈당자들의 복당 등을 언급하면서 단결된 힘으로 새로운 나라를 함께 만들겠다는 다짐을 밝혔습니다. 이 후보 얘기 들어보시죠. 우리는 힘을 합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도 이런 일은 없었다고 합니다. 경쟁했던 모든 후보들이 정말로 혼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역할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문재인 정부 들어 권력기관을 개혁했지만 검찰의 독주와 일부 기득권 세력의 일탈은 막지 못했다며 제도적 민주주의의 보강을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이뤄낼 거라고 말했습니다. 또 양극화 완화를 포함한 실질적 경제사회적 민주주의도 실현하겠다며 광주 전남이 그 길을 함께 가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발언입니다. 코로나 위기에 짓눌린 자영업자들은 죽음 같은 고통을 매일처럼 겪고 계십니다. 이런 일을 빨리 극복해야 합니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그 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 후보와 이 전 대표는 5.18 관련자들과 상생 일자리 노동자, 문화예술인, 농민 등 참석자들이 바라는 미래에 대한 의견도 들었습니다. 이후에는 이 후보 홀로 전남 표심 다지기를 이어갑니다. 전남 담양 에코센터 호남 기후변화 체험관을 찾아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 정책 구상을 밝히고 이어 지난해 섬진강 수해 때 큰 피해를 본 지역인 곡성의 농산물 산지 유통센터에서 지역 농민을 격려하고 작업 현장을 둘러볼 예정입니다. 네, 국민의힘이 내홍으로 주춤하는 사이 이재명 후보는 원팀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민주당도 입법 뒷받침에 나선다면서요? 네, 민주당은 오전에 코로나 극복 신년 추경 연석 회의를 열었습니다. 코로나19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추가 경정 예산안이 필요한 사업을 점검하고 관련 입법 추진 계획을 검토하기 위해서입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말 그대로 신년 추경이 되게 하겠다며 제때를 놓치면 의미도 역할도 퇴색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후보가 얘기한 부분이 아닌 전부, 사후가 아닌 사전, 금융보다 재정 지원이라는 세 가지 원칙을 그대로 언급하면서 보조를 마쳤는데요. 앞서 이 후보는 어제 방송 인터뷰에서 추경과 재난지원금 등을 놓고 기획재정부와 마찰을 빚는 것을 놓고 기재부가 정치적 판단까지 한다는 의문이 든다면서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여당도 원내 논의를 통해 야당인 국민의힘이 논의에 나설 것과 추경에 미온적인 정부가 협조해 줄 것을 압박하면서 이 후보가 언급한 설 전까지 최대 30조 규모의 추경이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YTN 조성호입니다. Ladies and gentlemen, let me introduce me. Here I come. Yeah.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조금 전 김종인 위원장을 포함한 선대위의 전면 해산을 발표했습니다. 홀로서기에 나섰습니다. 오늘 나올 YTN 리얼미터의 2030 여론조사도 주목해야 할 부분인데요. 이종훈 정치평론가,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전문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앞선 저희 시간대에 윤석열 후보 기자회견 생중계로 전해드렸는데 먼저 기자회견 내용을 듣고 본격적으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2030 세대에게 실망을 주었던 그 행보를 깊이 반성하고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국민이 기대하셨던 처음 윤석열의 그 모습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또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국민들께서 듣고 싶어하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게 시간을 좀 내주십시오. 확실하게 다른 모습으로 국민들께 변화된 윤석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 기자회견 녹취를 좀 전해드렸는데 오늘 기자회견이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좀 길었습니다. 그리고 현장 기자들의 질의응답도 꽤 많이 주고받았었는데 그만큼 하고 싶은 말이 많았던 걸까요? 뭐 기자들이 궁금한 게 많았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굉장히 다방면으로 좀 질문이 이제 들어가기도 했고, 그런데 뭐 답변 내용은 대체로 이제 원론적인 수준에 이제 그쳤던 것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할 아직까지는 준비가 좀 덜 된 것 같고, 뭐 어찌됐건 오늘 이야기 중에 핵심은 선대위 해체, 그리고 이제 선대본부 위주로 이제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 대선 조직을 대폭 이제 소략화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소수정예로 가겠다, 뭐 이제 이런 얘기인데, 그런데 김종인 전 위원장하고의 갈등 상황은 지금 또 다시 또 표출이 돼서 이게 또 향후에 어떻게 작용할지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기자회견 원고 이런 게 사전에 기자들한테 좀 알려지지가 않아서 저도 지금 생중계를 보면서 발언 하나하나를 좀 적으면서 들었거든요. 그런데 눈에 띄었던 대목이 사실 김종인 위원장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일단 답변을 놓고 보면 결별이라고 보는 분도 있겠지만 실무형으로 바꾸는 게 맞겠다 이런 판단에 따라서 바꿨다. 어떻게 보면 좀 정제된 표현을 했고 원론적인 답변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는? 아까 말씀해 주셨던 대로 그 묘한 뒷맛, 불씨를 남긴 것 같아요. 보통 우리가 선대위가 재편이 되더라도 자기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하겠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이별사라면 이별사인데, 아까 나왔듯이 이제 그 쿠데타 이런 말이 굉장히 이제 불쾌감을 토로하면서 나타나는데, 결국 이제 김종인 위원장의 역할은 이번 선거에서 더 이상 보기 힘든 거 아니냐, 좀 그렇게 좀 조심스럽게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그래도 조언 구할 건 계속 구하겠다라고 하면서 좀 관계가 계속 유지됐으면 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앞서 저희가 취재 기자 통해서도 좀 그 김종인 위원장의 발언을 좀 들었겠지만 김종인 위원장은 꽤 불쾌하다 이런 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 입장에서는 이제 이 후보자를 위해서 어떻게 보면 친위 구데타를 한 격이에요. 그런데 이 후보자 본인은 이걸 역모로 규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히려 김종인 전 위원장에게 책임을 묻는 그런 형태로 지금 이게 귀결이 되고 말았죠. 그러니까 뭐 김종인 전 위원장 입장에서는 불쾌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영입하는 과정도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제 뭐 논란도 많았었고, 그런데 결국은 김종인 전 위원장의 정치력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돼서 모셨던 건데, 결국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되고 마는 그런 형국이니까 김종인 전 위원장으로서는 상당히 불쾌할 수밖에 없죠. 일단은 그런 거고, 이게 과연 바른 길인지 아마 김 전 위원장은 굉장히 회의감을 더 갖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윤핵관을 정리하기 위해서 친위 구데타를 한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걸 정리하지 않고는 앞으로 더 나가기 어렵다. 현재 그 지지율 하락 국면을 반전시키기 어렵다는 판단을 해서 그런 결단을 내린 건데, 그 결단을 이런 식으로 받아버리니까 좀 당혹스럽기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하지만 또 반면에 윤석열 후보 측 입장에서는 또 김종인 위원장의 최근 그런 행보에 대해서 또 섭섭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 1월 3일 날 그 김종인 위원장이 어떻게 보면
뭐 일방적이라는 표현까지 나오기도 하던데 선대위 해체 수순의 발표를 했고 동시에 같은 시각대 공식 일정을 지금 수행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윤석열 후보는. 그리고 또 연기만 잘하면 된다 이런 취지의 또 김종인 위원장의 발언이 있으면서 대통령 후보로서 윤석열 후보의 권위와 리더십에 상처를 준 것 아니냐, 이것에 대해서 좀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좀 비판적으로 또 불쾌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다 이런 또 지적도 나오고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뭐 후보 입장에서는 이제 후보가 좀 중심이 되고 후보를 좀 백업을 해주길 바랬었는데 연기를 하라. 저는 그 말의 취지는 충분히 공감하고 사실 선대위의 주문대로 특히 이제 윤석열 후보가 한 번도 정치 경험, 선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선대위에서 직접 좀 핸들링하고 나서겠다. 그런 좋은 취지로 저는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싶었는데 후보나 후보 주변에서는 그래서 후보 때 권위 침해다 이런 식으로 좀 규정하고 나오고 그 연장에서 계속 확대 재생산되면서 지금의 이 사단까지 좀 난 거 아니냐 좀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지금 일단 윤석열 후보의 오늘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그 김종인 위원장과의 관계는 그래도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긴 했는데 또 김종인 위원장의 그런 발언을 보면 사실상 관계가 뭐 되돌리기 쉽지 않다 이런 분석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종인 전 위원장 입장에서는 뭐 불쾌감도 불쾌감이지만 뭐 이제 본인이 아쉬울 게 없잖아요. 굳이 뭐 내가 이 대선판에 끼어서 뭔가 역할을 해야 될 이유도 별로 없는 것이고 지금 뭐 판 돌아가는 거 보니까 뭐 점점 불리한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더군다나 윤핵관이 정리되지 않은 국면에서 자기가 뭔가 이렇게 옆에 조언을 해준들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판단을 이미 내리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관여하지 않을 것 같고요. 이 지금 뭐 모양새는 이렇게 갖췄습니다만 이 전체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 결국 윤석열 후보는 윤핵관과 함께 가겠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선대위 조직도 소규모로 꾸려서 간다는 얘기고 뭐 공식적으로는 뭐 이 이른바 윤핵관들도 선대위 직함을 다 내려놓고는 있는데 뭐 선거 혼자 절대 치를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선대 본부라고 하는 것이 뭐 지금도 이제 이미 그 권영세 의원으로 이제 그 선대 본부장을 이제 정했던데 뭐 가는 기조는 결국 윤핵관 중심으로 해서 그 사람들하고 끝까지 가겠다라고 하는 이제 의지를 내비친 겁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올바른 선택인지 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윤핵관끼리 하다가 잘 안 돼서 김종인 전 위원장을 모시고 온 상태였는데 그런데 이 김종인 전 위원장의 여러 가지 이제 개입을 윤핵관들이 불편해한 나머지 또 심지어 자기네들을 정리하려고까지 하니까 이대로 앉아 당할 수는 없다라고 해서 제가 보기엔 윤 후보를 상당히 움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윤 후보로 하여금 이런 이제 결정을 내리게 한 것 같은데 이 의사결정 과정 자체도 그렇고 이렇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이 선거 대책본부가 꾸려져 갈지도 대략 예상이 되는데 윤핵관 초기에 그 모습 그대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리고 가장 문제는 역시 이제 이 후보자 리스크 관리가 과연 되겠느냐 이런 시스템 하에서. 그러니까 김종인 전 위원장이 이런 친위 쿠데타를 이제 모색을 했고 뭐 아바타 발언까지 한 거는 후보자 리스크가 너무 크고 그 후보자 리스크 때문에 최근에 지지율 하락이 결정적으로 지금 이제 나타났기 때문에 후보자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된다라는 그 긴박한 그런 어떤 그 절박감 때문에 그 얘기를 전 하셨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수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과연 앞으로 그 윤핵관들 더군다나 이제 그 후보 눈치만 보는 사람들 주변에서 있는 그런 상황에서 과연 후보자 리스크 관리가 제대로 되겠는가? 그 부분이 지금 가장 의문점으로 좀 남아있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네. 지금 요 사안과 관련해서는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기 때문에 제가 또 의식적으로 윤석열 후보 측의 입장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발언을 제가 할 수밖에 없다는 걸 참고로 미리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반면에 근데 또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지금 뭐 권성동 의원 그리고 뭐 윤한홍 의원 이렇게 이른바 윤핵관으로 거론되는 사람들이 당직과 선대위 직책에서 그 사퇴를 했기 때문에 후보가 어떻게 보면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길을 좀 터줬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미 이제 윤핵관이 특정 이름의 어떤 물질 명사가 아니라 밀실, 측근 정치의 어떤 고유 명사, 대명사로 이렇게 전환이 돼버렸어요. 이게 이제 과거 십상시가 과거 역사 속에 나오는 10명이 그게 아니라 측근 정치의 어떤 대명사로 된 것처럼 지금 이게 결국 이제 자기가 편한 방식대로 가겠다 이제. 그런 식으로 또 무조건 그만큼 또 후보를 잘 아는 사람이 그만큼 있느냐인데 결국 이제 아까 우리 김 박사님 지적하셨던 대로 그 방식이 도로 한 달 전으로도 돌아간 것 같다. 그랬을 때 김종인 위원장을 왜 삼고초려 끝에 모셨냐? 근데
지형으로는 중도 그리고 선거 캠페인에 좀 중심을 잡아달라는 그런 주문이었는데 과연 그렇다면 중도 공략은 누가 할 것이며 중심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규모를 줄인다고 해서 중심이 잡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를테면 우리가 집단지선과 중구난방을 구분한 것은 사람의 명수가 아니라 구성원들 모두가 그 대의에 동의하고 얼마만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가에 달려있지 명수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과연 줄인다고 달라질까? 이것은 이제 또 한 번 이제 지켜볼. 지금 이제 총론과 방향의 문제였지. 이제는 강론과 이제는 또 방법에 대한 문제가 이제 나타날 텐데 오늘 기자회견의 취지가 또 어떻게 나타날지는 좀 지켜볼 문제다. 좀 그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네, 이른바 윤핵관 얘기가 나와서 제가 좀 자연스럽게 이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윤핵관이라는 단어를 제일 먼저 쓴 사람이 사실 이준석 대표지 않습니까? 이준석 대표와의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오늘 기자회견에서 질문이 나오긴 했는데 윤석열 후보가 제 소관 밖의 일이라는 취지로 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들려지는 바로는 뭐 중진 의원들과 또 만남이 예정돼 있다고 하던데 앞으로 이준석 대표의 거취는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뭐 윤석열 후보와 이른바 윤핵관들 측에서는 이준석 대표를 빨리 제거하고 싶겠죠. 그래서 당연히 이제 뭐 사퇴 압박을 굉장히 강력하게 전개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보기에 오히려 걸림돌이라고 생각하는 되는 김종인 전 위원장은 치웠어요. 자, 그럼 이제 남은 건 이준석 대표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마 맹렬하게 사퇴론을 제기를 할 텐데 그 방향성이 과연 맞느냐 하는 거를 이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고 지금 다시 또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윤핵관들끼리 해서 그러면 잘했느냐? 잘 못했거든요. 사실은 김종인 전 위원장 모시고도 김종인 전 위원장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여전히 윤핵관들 중심이었고 그래서 사실은 지지율 하락 국면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온 건데 이 상태에서 변화 없이 우리는 그냥 그대로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나 다름없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앞으로도 이준석 대표하고의 관계는 이렇게 되면 계속 갈등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준석 대표는 어찌됐건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원들이 지금 선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제 비슷한 과정을 거쳐서 윤석열 후보도 뭐 경선 통과하긴 했어도 그렇다고 해서 당대표를 나가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정당성 근거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되면 계속 갈등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김종인 전 위원장 뜻대로 만약에 그렇게 갔더라면 이준석 대표가 아마 굉장히 협조적으로 갔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것도 좀 가능성이 낮아져서 그 부분도 좀 우려되는 지점이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계속 덧셈의 정치를 하고 있어요. 계속 이제 이낙연 전 대표하고도 화해를 시도를 해서 좀 성과가 나타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계속 뺄셈의 정치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사람들이 지금 나가고 있고 서로 헤어지고 있고 이것이 과연 얼마나 보탬이 될지 좀 걱정입니다. 네, 일단 뭐 이준석 대표 관련된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준석 대표가 실제로 이런 사퇴 압박 속에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녹취를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당대표가 나가가지고 말하는 데 있어서 누가 지금 제약을 겁니까? 본인들이 뭔데 거기서? 본인들이 내부에 있으면 그 말을 들어먹던지 그러면. 저는 굉장히 공적으로 선대위는 이런 방향 개편돼야 된다 정도면은 당연히 제가 할 수도 있고 제가 페이스북에 글 쓸 수도 있고 한 거죠. 그거를 하지 말라는 거는 제가 무슨 지령받아서 해야 됩니까? 그분들. 당대표의 거취는 당대표가 결정하는 거고요. 뭐 당을 위해 가지고 그렇게 판단하신 분이 있다면 존중하고 제가 또 그 결혼은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의 발언을 들었는데 목소리 톤이라고 하나요? 목소리 그런 톤 자체가 상당히 높습니다. 기분을 좀 반영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도 지금 상황이 별로 그렇게 기분 좋은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김종인 전 위원장이 어찌됐건 선대위 조직 대폭 개편하자는 것을 발표했을 당시만 하더라도 상당히 기대감을 가졌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도로 원위치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윤핵관이 다시 발언하는 상황에서 본인이 과연 무슨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식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앞으로도. 물론 이제 당 대표로서 너무 좀 처신이 가벼운 거 아니냐, 또 당 내부적으로 해야 될 얘기까지 너무 당 밖으로 나가서 얘기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도 조금 앞으로 좀 개선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발언 수위는 좀 조절이 될 것 같긴 해요. 그런데 과연 흔쾌히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쪽으로 활동을 과연 하겠는가?
그거는 좀 의문점으로 남아 있는 그런 그 상황입니다. 네, 지금 평론가님께서도 이준석 대표 행보와 관련해서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지적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는데 최근 윤석열 후보의 이런 지지율 하락세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후보 본인의 요인도 있을 테고요, 주변의 요인도 있을 테지만 또 이준석 대표의 책임론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적잖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보통 선거 시기에 당 대표의 역할은 이렇게 판을 깔아주는 디자이너이자 어떻게 흥행몰이를 할 수 있는 프로모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준석 대표는 그 디자이너 역할도 프로모터 역할도 또 그 군수사령부로서 이렇게 백업 역할도 전혀 안 되고 이제 안에서 이제 서로 이렇게 내용하고 있는데 지지율 저하에 굉장히 좀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여러 지표에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형사 사건을 보면은 증거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수사를 하라 그러잖아요. 지금 이제 여론조사가 가리키는 데이터가 가리키는 방향은 보수 진영 내에서의 응징력 저하, 보수층에서 이탈로 보여지거든요. 저희가 이제 리얼미터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주 보면은 2주 사이에 보수층에서는 8.1%포인트가 빠졌고 중도층에서는 6.1%포인트가 빠졌거든요. 즉 최근의 하락은 중도층이 아니라 보수층에서의 하락이 전체 낙폭을 키웠다. 그 원인은 이제 선대위 구성을 그 운영을 둘러싼 갈등과 내용이고 그 갈등과 내용에는 이준석 대표의 어떤 영향력, 역할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 갈등이 있더라도 그것을 처리하는 것이 정치력으로 풀어나가는 것이 대표 역량인데 지금 그것을 갈등을 어찌 보면 더 증폭시키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이 지지층 내에서도 걷잡을 수 없이 튀어나오고 있고 의총이라든지 뭐 원로들 쪽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이준석 대표의 역할, 영향력도 최근 지지율 하락과는 전혀 무관하지는 않다. 그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지금 그 위원님께서 각종 지표 말씀하셨으니까 여론조사 추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잠시 다시 한번 자세히 짚어보고 오늘 국민의힘 관련된 얘기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그 실무형 선대 본부를 꾸리겠다는 게 핵심인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부 인선안은 발표가 되지는 않았는데 일단 선대 본부장에는 권영세 의원이 임명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될 것으로 보십니까? 글쎄요, 저는 조금 의아했어요. 그러니까 일단 선대 본부 위주로 가겠다 그러면 실무 위주로 이제 가겠다는 이제 얘기인데, 그리고 좀 이제 본인도 계속 얘기를 했어요. 2030 세대가 선대 본부에서 좀 더 역할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할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작 그 선대 본부장은 좀 국민들이 보기엔 상당히 구태의연한 친박계 게다가 그런 인물을 지금 이제 선임을 한 거죠. 그래서 뭐 제가 보기에는 2030 세대가 상당히 좀 뜨악했을 것이다라고 좀 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참신한 인물을 선택할 수도 있었고 또는 뭐 좀 기성 정치인 중에도 MZ 세대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인물들이 있잖아요. 그런 인물들 놔두고 왜 저렇게 했을까? 그런데다가 권영세 의원도 솔직히 윤핵관 중에 한 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여전히 윤핵관 중심으로 난 가겠어요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격이어서 MZ 세대가 과연 그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겠는가? 좀 상당히 좀 그 부분도 우려가 되는 지점입니다.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자꾸 윤석열 후보 측 입장을 또 이렇게 말씀드리게 되는데 윤석열 후보 측 입장에서 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선대위 기존 선대위가 전부 다 해산이 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의정 경험도 많고 안정적인 그 인사가 선거대책본부라는 중책을 맡고 그 아래에서 실무진들이 좀 발빠르게 움직이면 좀 더 안정과 효율을 같이 도모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또 판단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있다는 점 참고로 말씀을 좀 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YTN과 리얼미터가 2030 대상을 좀 특정을 해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관련된 내용을 좀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보통 이게 저희들이 전국 단위 조사에서 특정 연령대라든지 지역을 따로 떼놓고 해석하는 것은 여론조사 보도 준칙에서도 그 좀 경계에 좀 주의를 주고 있는데 뭐냐면 이제 잠시만요. 그래픽을 좀 다른 걸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일단 2030 대선 후보 지지도 관련된 그래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이제 이번 선거가 4050 대 6070의 대결이라는 것은 뭐 비밀 아닌 비밀, 공식 아닌 공식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2030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 대선에 또 그들은 이번 투표에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가 그 측면을 좀 그 측면에서 그리고 20과 30은 과연 한 덩어리로 볼 수 있는가 그 측면에서 남녀 간은 또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좀 세밀하게 들어보자는 취지에서 이번 조사를 좀 기획을 했습니다. 네, 지금 일단 이거는 지금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 추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재명 후보가
올랐고 윤석열 후보는 좀 떨어진 모습이고요. 네, 다음 그래픽 대선 후보 지지도 이것도 지금 동아일보와 리서치앤리서치 관련된 그래픽인데요. 일단 2030 세대와 한정해서 좀 그래픽이 준비되는 대로 좀 다시 한번 띄워주시고 결과 나온 걸 좀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네, 지금 이 내용을 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30 세대를 대상으로 그 대통령 선거 투표장에서 누굴 찍을 것인지를 물어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전체 국민들이 아니라 20대, 30대들만을 대상으로 했다는 걸 읽어주시고, 그래서 봤을 때 이재명 후보가 33.4%인데 이것은 전 국민 조사하고 저희들이 이제 비교할 수 있는 근거가 리얼미터 이제 오마이뉴스 리얼미터 조사가 이제 근접한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이제 조사 모드라든지 기간도 비슷한데 전체로 봤을 때 이재명 후보가 전체 조사 대비 조금 낮게 나타나고 심상정 후보는 전체 평균보다 좀 높게 나타나고 흥미로운 것은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인데요. 네. 최근 들어서 이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좀 계속적으로 이제 아랫 방향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이것은 크게 이제 두 가지 요인. 아까 말했듯이 이제 보수층에서의 응집력 이탈이 있었고 또 하나는 20대에서의 이탈이 전체 낙폭을 좀 키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거든요. 저희들이 이제 오마이뉴스 리얼미터 조사를 보자면 지난 한 주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20대에서는 34.6에서 28.0으로 6%포인트 하락을 했거든요. 이게 사실 굉장히 큰 수치인데 2030 전체 흐름하고도 좀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를 저희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결국 이제 윤석열 후보에게 기대했던 공정의 가치, 이제 조국 사태 때부터 좀 불거졌던 공정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그동안 보여줬던 혹은 느껴왔던 부당함에 맞서는 당당함이라든지 법치 이런 자산에 대해서 그들의 갈증을 어느 정도 해소해 줄 것이라고 있었던 기대감이 최근에 행보에서 전혀 느끼지 못했다. 거기서 이제 급속한 이탈이 전체적으로 윤석열 후보의 하방 압력을 좀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 같고 그 흐름이 이제 안철수 후보에게로 또 일부 이제 미결정층으로 대폭적으로 옮겨지면서 저렇게 2030 층내에서는 1강 2중의 좀 흐름을 좀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전반적인 여론조사 2030 대상으로 한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평론가님께 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선 그래픽 중에서 그 2030 지지도 그래픽을 준비되는데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안철수 후보의 그 지지율이 2030만 대상을 놓고 봤을 때 19.1% 나왔습니다. 윤석열 후보보다 더 높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번 선거에서 핵심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는 세대, 2030 세대라는 평가가 많은데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런 결과를? 그러니까 이 결과는 결국 이제 왜 이렇게 빚어졌냐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MZ 세대가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다 빠져가지고 지금 윤석열 후보, 안철수 후보에게로 일부 가고, 그리고 이제 부동층화가 일부 된 것 같고, 또 심지어 제가 보고 온 데는 일부는 그냥 이재명 후보 그냥 지지로 돌아선 층까지 지금 생기고 있는 그런 국면을 지금 반영하고 있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참 공교롭게도 안철수 후보가 뭐 그 사이에 그러면 굉장히 뭔가 확고한 비전을 보여주고 뭐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됐느냐 아니다라는 거죠. 완전히 이건 반사적 이익에 따라서 지금 이제 그쪽으로 간 겁니다. 이 부분을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굉장히 예의주시해서 봐야 된다. 그래서 아마 그 점도 의식이 돼서 이번 대선 국면이 의외로 이제 박빙승부가 되고 그 박빙승부 국면에서 MZ세대의 결정력이 굉장히 높아질 거다. 자, 그래서 그러면 지금이라도 떠나간 MZ세대를 다시 붙잡자. 그래서 선대 본부에도 MZ세대들이 더 많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하자. 요 방향을 이제 잡은 것 같아요. 방향성 자체는 뭐 크게 전 나쁘진 않다라고 보는데 그 방향성이 성공을 하려면 그냥 피상적으로 접근한다든지 대중요법으로 접근해가지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사실은 MZ세대가 최근까지 윤석열 후보를 지지를 하면서도 썩 내켜하지 않았던 그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면 여러 가지 청년 공약을 내놓긴 하는데 이게 대부분이 대중요법이라는 거죠. 엄발에 오줌 누기식으로 뭐 호주머니 얼마 좀 지원해 주겠다라는 식의 자금 지원 위주로 이런 식으로 가니까 이재명 후보하고 차별화도 안 돼 있고 그러니까 이게 근본해법도 아니고 당연히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서 불만도 있었던 거죠. 이제 그러던 터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악재가 불거지고 하니까 실망해서 이제 떠난 그런 상황인데 이 사람들을 다시 불러들이려면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그러니까 MZ세대는 그동안의 투표 성향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듯이 제가 보기엔 철저하게 이해관계에 따라서 움직이는 표심입니다. 뭐 이념적인 이런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들이 정말로 이게 참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해법이다 라고 느낄 만한 뭔가 비전이라든가 정책을
내놔야 되는데 과연 윤석열 후보가 그걸 이제 해낼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 되는 거죠. 네. 일단 지금 평론가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캐스팅 보트를 짓고 있는 2030 세대 그만큼 이해관계에 따라서 표심이 움직일 수 있다 이런 분석이신 거잖아요. 근데 앞서 저희가 그래픽 잠깐 보여드리긴 했는데 실제로 투표 후보를 바꿀 수 있나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좀 준비되는 그래픽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투표 후보 바꿀 수도 있는가라고 물어봤는데 현재 지지 후보를 투표하겠다라고 하는 게 과반을 차지하긴 했지만 변경 가능하다, 바꿀 수 있다라고 응답한 응답자도 전체 41.4%에 육박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만큼 2030의 유동성이 대선 전체에 있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네. 또 상징하는 지표고 다른 조사를 보더라도 이미 4050, 6070은 지지할 후보가 있다라는 응답은 매우 높아요. 80%를 넘는 수치도 보이고 거꾸로 교체 의안 같은 경우는 단단히 숫자도 보인다. 즉 이제 4050과 6070은 이미 지지 후보 및 이제 변동의 여지는 극히 제한적이다라고 말씀드렸다. 그렇다면 2030은 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지지 후보를 바꿀 수 있다. 즉 이제 지금은 내가 그 후보를 지지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정책에 따라서 내용에 따라서 바꿀 수 있다는 것은 여전히 이번 대선이 출렁거릴 수 있는 그런 불확실성을 높인다.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김 박사님 좋은 지적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 이제 안철수 후보가 20% 정도의 근접하는 이 수치를 어떻게 일가될 것인가는 성격 규정과 함께 그리고 지속 가능하냐는 그 두 가지 측면을 좀 지켜보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 성격 규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수했던 분석이 돌파해서 자력으로 획득한 지지율이 아니다라는 건데 문제는 이제 지금은 그렇다지만 관심이 주목이 높아지면은 새롭게 재평가할 수 있는 그런 측면들도 충분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안철수 후보는 기대하고 있고 윤석열 후보는 이제 MZ 중심으로 해서 선대위라든지 내용을 이제 발표하겠다는 건데 그것도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이번 달 안에 뭔가 의미 있는 반향이 일으키지 않다면 자칫 지지율이 고착화될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적지 않아 있다. 좀 그런 말씀 좀 추가적으로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여론의 추이가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저희가 국민의힘 상황 그리고 전반적인 2030 여론 추이를 봤는데 민주당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앞서 저희가 취재 기자를 통해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가 민주당의 정치적인 심장이라고도 불리는 광주를 찾았습니다. 관련해서 현안 관련된 질의응답이 있었던 것 같은데 준비된 영상이 있으면 좀 바로 좀 틀어주시겠습니까? 실제로 정식 공약으로 좀 검토를 하시는 건지 그리고 한다면은 역시나 그 건보 재정에 관한 얘기 나올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보관 갖고 계신지. 저는 이게 좀 진지하게 접근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신체 완전성이라고 하는 게 매우 중요한 가치인데 탈모는 재정적 부담 때문에 건보료를 다 납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지원을 안 해준 게 지금의 이제 현실이죠. 이 탈모가 과연 건강보험 대상이냐 아니냐는 저는 대상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신체 완전성이라는 측면에서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건보 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게 하나의 이유였을 것 같은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책임지는 게 맞다고 보고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 부담이 어느 정도인지 또 경계선을 어디까지로 정할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아주 자세히 지금 정책본부에서 검토 중인데 빠른 시간 내에 입장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자님. 여러분께서 보시는 것처럼 일주일 열흘 사이에도 이제 천지개벽 같은 변화가 일어나는 게 이제 지지율이고 정말 민심이란 하늘의 뜻처럼 두려워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 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좀 더 유능하고 좀 더 실천적이고 좀 더 많은 실적으로 증명할 거리가 있다는 점을 국민들께 끊임없이 설명드리겠지만 언제나처럼 겸허하게 국민의 판단을 존중하고 기다리는 입장입니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게 오늘의 이 결론이 우리만의 노력으로 또 국민들께서 전적으로 저희를 지지해서 나타난 현상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정상 질문 한 개만 더 받겠습니다. 지역사 질문도 좀 네, 지역은 죄송합니다. 지원금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어제 말씀하신 25조에서 30조 내 소상공인 피해 보상에 대한 지원을 25조 30조로 이해를 했습니다. 하지만 전국민 재난지원금도 추가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는 의견을 내신 걸로 이해했고요. 그거에 대한 규모는 한 1인당 100만 원 정도 어떠냐고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재난지원금을,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언제쯤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전국민 재난지원금이 만약에 된다면 이것에 대한 규모는 추경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되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제가 어제도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국가 재정 역량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또 이게 정부와 여당, 야당이 의견을 또 모아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 혼자서 일방적으로 정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다만 저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이 지금 매우 시급하다, 긴박하다, 그리고 대규모로 또 폭넓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게 최우선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어차피 추경이라고 하는 것이 한 번 할지 두 번 할지 또 한 번에 끝날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여력을 봐가면서 급한 곳에 피해가 큰 곳에 우선 하되 여력이 되는 대로 좀 폭넓게 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린 것이고요. 지금 구체적인 협의에 들어가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과 또 정부 또 야당의 협의에 맡기고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저는 피해는 복구하고 전 국민이 다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전 국민들에게도 기회를 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지금 당장 해야 된다는 말씀은 아니지만 원칙적으로 그게 바람직하다 이 말씀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이상으로 죄송합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지연이 돼서 죄송합니다. 방금 오셨으니까 이낙연 전 대표와의 행보는 선거 이후까지 당선이 되더라도 계속 이어가실 계획이신 건지, 그리고 또 호남의 구체적인 공약이 이재명 표가 아직 안 나왔다라는 좀 그런 지적도 있는데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하나만 한다더니 두 개 하셨어요. 이어서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통합정부, 실용내각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치의 최종 목표는 국민의 뜻을 대신해서 더 나은 국민의 삶, 국가 발전을 기하는 것이죠. 국가 발전과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최대의 결론을, 효과를 끌어내야 되고, 그러려면 진영을 가리지 않고 좋은 인재를 써야 하고 또 진영을 가리지 않고 좋은 정책을 채택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진영을 가리지 않는다고 했는데 우리 진영 내에 가장 우수한 경륜과 또 경험 또 학식 역량을 가지신 우리 이낙연 후보님을 빼고 어떻게 다음을 도모하겠습니까? 그거는 선거 국면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함께 하겠지만 선거가 끝난 후에도 당연히 우리 민주개혁 진영의 어른으로 잘 모시고 함께 할 겁니다. 광주 네,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현안 관련 질의응답 전해드렸습니다. 주요 내용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어제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이 나오긴 했는데 일단 재난지원금과 관련을 해서 뭐 국가 재정 여력에도 한계가 있고 또 여건이 된다면이라는 전제 조건을 달기는 했지만 또 전국민 재난지원과 관련해서도 불씨를 완전히 꺼뜨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탈모 치료와 관련해서도 건보료 대상이 돼야 된다 이런 언급도 있었는데 결국 내홍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과 달리 민주당은 정책 행보로 승부하겠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이 탈모 관련 발언 때문에 뭐 이재명은 심는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다고 하던데 최근 전략을 보면 그야말로 심는 전략을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뭔가 어떤 빅 이슈를 제기해서 그걸 가지고 확 민심을 전환시키기보다는 한 점 한 점씩 포인트를 따가는 전략을 지금 이제 쓰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유효하게 지금 잘 그 전략을 수립해서 가고 있다라고 좀 봅니다. 그리고 뭐 조금 전에 이제 발언한 내용을 이제 다 들으셨지만 그냥 확 하겠다 이렇게 내지르질 않아요. 처음에는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최근 와서는 굉장히 신중한 모습으로 좀 바뀐 거를 이제 국민들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지지율 상승 관련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좀 부자 몸조심에 나선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본인도 사실은 그동안에 뭐 이런 말실수나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곤욕을 좀 치렀던 바가 있고 지지율을 좀 까먹었던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지금 이제 관리를 어떻게 보면 이제 후보자 본인의 리스크 관리에 지금 굉장히 집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께는 이 질문 드릴게요. 일단 정책 행보를 보이고 있는 민주당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선거대책본부 전면 쇄신을 해서 이른바 새 출발하는 국민의힘 여론의 추이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그리고 언제부터 그게 반영이 될까요? 이제 해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네. 영어로 이제 프레지던셜 이어 이제 선거가 있는 대선의 해인데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불과 일주일 사이지만 네. 이제 새해가 바뀌면서 보다 더 예민하게 보다 더 이제 좀 적극적으로 대선과 관련된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정보 취득을 할 것이고 평가 기준이 한층 더 예민해질 것입니다. 그런 위기 징후를 느꼈기 때문에 국민의힘도 선대위 전면 쇄신안도 단순 지지율 하락에 따른 어떤 아까 말씀하신 대정조법이라든지 일회성이 아니라 근본적 재편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지지율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두 후보의 어떤 의미 있는 레이스를 볼 수 있는 측면들이고 그만큼 잠복해 있는 여러 이슈들이 이제 하나씩 둘씩 이제 표면화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김종인 위원장, 전 위원장이 돼버렸는데 이제 구정을 1월 말 2월 초를 전후해서 의미 있는 반등이 나타날 것이는데 지금 국민의힘 상황을 봤을 때 그 시기는 조금 더 늦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결국 이제 선대위는 쇄신되는데 그렇다면 누가 와서 어떻게 바뀌는가 그것에 대한 느낌표를 주면은 지금 여전히 이제 정권 교체 여론도 50을 넘는 불씨가 완전히 꺼진 국면은 아니거든요. 그 불씨를 계속적으로 지피고 살려나갈 수 있을지 그것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번 주 다음 주를 지낼 핵심적인 모멘텀이고 이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이제 39, 40선에서 꾸준히 이제 박스권 상단을 뚫고 올라가려는 그런 지표들이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세론이 갈 수 있는 40초반이 또 안정적으로 나오는 수치는 아니거든요. 과연 그렇다면 이번 주 다음 주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40선이 안정적으로 나온다라면 대세론을 조기 점화하면서 조기 승부를 내겠다라는 그런 전략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고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무엇보다도 지금 정권 교체 여론에 좀 후보 지지율을 좀 어떻게든 살을 붙여야 되는 그런 것들이 이번 주 다음 주를 지켜보는 핵심 포인트 아니냐 좀 그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여론의 추이가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대담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종훈 정치평론가,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전문연구위원과 전국 현안에 대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부가 학원과 독서실 등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즉시 항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교육부는 백신 접종 이후 중증 이상 반응을 보인 소아 청소년에 대해 의료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선거대책위원회를 해산하고 다른 모습으로 다시 시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과도 결별하고 선대위원장 없이 실무형 선대본부만 꾸리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이낙연 전 대표와 함께 광주를 찾아 호남 민심 다지기에 나섰습니다. 민주당과 개혁, 민주진영이 힘을 합치고 있다면서 국민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한 것과 관련해 정부가 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우려를 표명하고 대화 재개를 강조했습니다. 지난 1일 동부전선에서 부대 감시 카메라 석대에 월북자가 철책을 넘는 상황이 5차례 포착됐지만 감시병이 이를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녹화 영상 시간이 잘못 설정돼 감시병이 상황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초미세먼지 농도가 초미세먼지 관측을 시작한 2015년 이래 가장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 조사 결과 지난해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18 마이크로그램으로 개선됐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방역 패스 적용과 관련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즉시 항고하기로 했습니다. 또 방역 패스 적용 중단이 다른 시설까지 확대 논의될 일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개훈이 기자. 네, 개훈입니다. 네, 법원이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 카페에 대한 방역 패스 적용을 중단시켰는데 방역 당국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힌 거죠? 네, 방역 당국은 방역 패스가 필요하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고 법원 판단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 등을 통해 이의를 제기하고 향후 본안 소송에도 적극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역 패스가 일상 회복 전환을 위한 방역 전략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대응 수단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또 정부는 법원이 방역 패스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 카페 외에 다른 시설까지 관련 논의가 확대될 여지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3종 시설 외에 다른 시설은 계속 방역 패스가 적용돼야 하고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방역 패스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19 유행이 안정화되면 방역 패스 대상을 축소할 수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방역 패스 예외 대상을 확대하는 문제는 현재 질병관리청이 전문가와 함께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신규 확진자는 다시 4,000명대로 늘었죠?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4,444명입니다. 휴일 휴가가 끝나면서 신규 환자가 하루 사이 1,400명 넘게 증가했지만 일주일 전 수요일 발표 수치와 비교하면 900명 넘게 감소한 겁니다. 위중증 환자는 953명으로 전날보다 20명이 줄면서 이틀째 1,000명 아래를 유지했고 사망자는 57명이 늘었습니다. 위중증 환자가 감소하고 정부가 추가로 병상을 확보하면서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50%대로 떨어졌습니다. 어제 오후 5시 기준 수도권 중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은 56.3%를 기록했고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56.5%를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개훈입니다. 법원이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 카페에 대한 방역 패스 효력을 잠정 중단시켰습니다. 방역 패스에 반대하던 다른 업종에서도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이는데 방역에 구멍이 뚫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철희 기자. 네, 경기 수원시 무인 스터디 카페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부터 스터디 카페에서는 방역 패스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스터디 카페는 24시간 무인으로 운영되는 곳인데요. 제 옆을 보시면 원래 방역 패스를 확인하기 위해 설치됐던 단말기 위로 백신 미접종자도 출입이 가능하다는 안내 문구가 붙은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생긴 것은 오늘부터입니다. 지난달 정부가 학원과 스터디 카페 등도 방역 패스 확인 대상에 포함하면서 이곳 역시 계속 방역 패스를 확인해 왔는데요. 이 때문에 무인 가게임에도 불구하고 방역 패스 확인을 위해 업주가 가게에 상주하는 등 부담이 컸습니다. 함께하는 사교육연합 등 시민단체들이 방역 패스 정책은 청소년 백신 접종을 사실상 의무화하는 것이고 청소년의 신체의 자유와 학습권, 학원장 영업권 등을 침해한다며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인 겁니다. 이에 따라 행정소송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보건복지부가 내린 특별방역대책 후속 조치의 일부 효력이 정지됩니다. 법원 결정이 나온 뒤 정부는 즉시 항고 의사를 밝혔고 미접종자 감염 방지 대책도 추가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소송을 제기했던 시민단체가 반박 성명을 내는 등 갈등이 다시 격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이 나비 효과를 일으켜 다른 업종에서도 방역 불복종 움직임이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당장 오는 10일부터는 대형 상점과 마트, 백화점에도 방역 패스가 신규로 적용되는데 이곳에서도 기본권 침해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방역이 느슨해져 바이러스가 다시 확산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와 함께 영업시간 제한 등이 남아있어 자영업자들의 타격을 만회할 수 없다는 반발도 이어지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경기 수원시 스터디 카페 앞에서 YTN 김철입니다. 북한이 새해 들어 처음으로 동해상으로 발사체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군 당국은 이 발사체를 탄도미사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문경 기자. 네, 국방부입니다. 네, 올해 들어 첫 발사라서 의미가 적지 않을 것 같은데 탄도미사일로 추정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군 당국이 조금 전 추가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오늘 아침 8시 10분쯤 북한이 내륙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한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륙에서 발사했다고 밝힌 점으로 미루어 서쪽에서 발사돼 수백 킬로미터를 비행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군은 또 추가 발사에 대비해 한미 간 긴밀한 공조하에 관련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향후 더 발사할 가능성을 지켜봐야겠지만 여러 발이 아닌 한 발을 발사한 점으로 미뤄 현재 진행 중인 동계 훈련보다는
신형 미사일의 시험 발사 성격이 높은 것으로 관측됩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지난 10월 신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시험 발사 이후 78일 만입니다. 특히 새해 들어 첫 발사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앞서 북한은 지난달 말 개최한 노동당 전원회의 결과 보도에서 국가 방위력의 질적 변화를 강력히 추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해에도 신형 무기체계나 성능을 향상시킨 발사 수단을 확보하겠다는 의지를 과시했는데요. 오늘 발사된 발사체의 재원을 보면 북한의 향후 의도를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북한이 전원회의에서 대미 대남 사업을 논의하고도 이례적으로 이를 공개하지 않고 발사체 발사를 이어간 점이 눈에 띕니다. 북한이 자신들도 훈련의 일환이자 다른 나라들처럼 국방력을 강화하는 조치인 만큼 이중잣대를 적용하지 말라는 주장과 함께 지속적인 무력 시위를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김문경입니다. 군은 새해 첫날 동부전선 월북과 관련해서 초동 조치는 물론 보고도 미흡했다면서 국민께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현장 조사 결과 월북자가 철책을 넘는 모습이 5차례나 CCTV에 포착됐는데도 놓친 것이 확인됐습니다. 역시 국방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이승윤 기자. 네, 국방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군이 월북자에게 2번이나 최전방 철책선이 뚫린 것과 관련해서 현장 조사 결과를 발표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1일 저녁 6시 36분에 동부전선 GOP, 즉 최전방 경계부대 일반 전초 감시 카메라 세대에 월북자가 철책을 넘는 장면이 5차례 포착됐지만 감시병은 이를 실시간으로 인지하지 못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금 보시는 남성의 모습이 바로 이 동부전선 철책선을 넘은 월북자의 모습입니다. 감시병이 대대와 함께 이 상황을 평가하기 위해 중대 상황실 화면 구성을 대대와 공유하려고 이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이 철책을 넘는 장면이 포착돼 팝업창이 여러 번 떴는데도 놓쳤다는 겁니다. 또 감시병은 이 녹화된 영상을 재생했을 때 영상 저장 서버에 입력된 시간이 이 실제 시간과 달라서 월책 영상을 확인하지 못해 특이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카메라 메인 서버와 이 영상 저장 서버를 실제 시간과 맞게 하루 2차례 동기화했어야 하는데 영상 저장 서버는 동기화를 하지 않은 그런 실수를 저지른 겁니다. 또 1일 저녁 6시 36분에 월북자가 이 GOP 철책을 넘는 과정에서 과학화 경계 시스템에 경고등과 경고음이 발생해서 소대장 등 6명이 이 초동 조치조를 구성해서 현장의 철책을 점검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남측 철책에는 이 월북자가 입었던 패딩에 깃털이 붙어 있었고 이 북쪽 철책 너머에는 발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초동 조치조는 발견하지 못한 겁니다. 광망 센서가 울린 내용은 원래 이 상급 부대와 대대장에게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대대의 지휘 통제 실장은 이를 보고하지 않은 문제를 저지르기도 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1일 저녁 9시 17분에 열상 감시 장비로 월북자를 발견했을 때 GOP 대대장은 약 3시간 전에 광방 경보가 울린 사실을 모른 채 이 월북자의 귀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초기 작전을 실시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은 앞서 1일 낮 12시 51분에 민간인 통제 초소 관리 중대 상황실에서 민통 초소 방향으로 이동하는 월북자로 추정되는 인원을 발견해서 경고 방송을 했습니다. 이에 월북자는 방향을 돌려서 민통 초소를 우회해 GOP 방향으로 사각지대를 거쳐서 이동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 이승윤 기자. 합참이 이번 월북 사건과 관련해서 국민께 사과하고 현장 점검에도 나섰죠? 네, 그렇습니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인 정동진 중장은 이번 월북 사건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내일 원인철 합참의장 주관으로 긴급작전 지휘관 회의를 여는 한편 군단장 책임하에 경계작전부대 임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특별기간을 운영합니다. 이어 다음 달부터 합참 차원의 경계작전부대 임무수행 실태를 현장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군은 이번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절치부심의 자세로 현장 작전부대 장병들이 정신적 대비태세를 확고히 하고 임무수행 능력과 체계를 조기에 확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월북 사건이 명백한 경계작전 실패로 확인된 만큼 문책도 이루어질 전망인데 군은 매뉴얼 무이준수 상황 등을 점검해서 추후에 결정을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방부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충북 영동의 영동터널 인근에서 KTX 객차가 탈선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58분쯤 충북 영동군 영동터널 인근에서 KTX 객차 한 량이 탈선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서울을 출발해서 부산으로 가던 KTX 열차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현재 양방향 KTX가 대기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58분쯤 충북 영동군 영동터널 인근에서 서울을 출발해 부산으로 가고 있던 KTX 산천 23 열차의 객차 한 량이 탈선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현재 양방향 KTX가 대기하고 있다는 내용도 들어왔고요. 보다 자세한 소식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해 초미세먼지 농도가 초미세먼지 관측을 시작한 2015년 이래 가장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부는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 503개 도시대기 측정망의 관측값을 분석한 결과 평균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18 마이크로그램으로 재작년에 세제곱미터당 19 마이크로그램보다 세제곱미터당 1 마이크로그램 개선됐다고 밝혔습니다. 초미세먼지 전국 연평균 농도는 앞서 2015년엔 세제곱미터당 26 마이크로그램, 2017년엔 세제곱미터당 25 마이크로그램, 2019년엔 세제곱미터당 23 마이크로그램을 기록했습니다. 신용정보업체 코리아 크레딧 뷰로 KCB가 지난 2012년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피해를 본 국내 카드사에 모두 580여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KB국민카드와 농협은행이 KCB를 상대로 낸 소송 2건을 각각 원고 일부 승소와 원고 전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KCB는 KB국민카드에 404억 원, 농협은행에는 180억 원을 각각 지급해야 합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연초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매우 중요한 전환기적 시점인 만큼 절박하고 비상한 각오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 정부 역량을 총집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올해 첫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최근에 주택가격 하향 안정세가 추세적 흐름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책 기조를 일관성 있게 견지하면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경기도의 한 치과에서 원장이 직원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일삼았다는 내부 폭로가 나왔습니다. 지난해 젊은 간호사가 태움을 호소한 끝에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사회에 큰 충격을 준 이후에도 병원 내 괴롭힘이 이렇게 끊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홍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의 한 치과입니다. 최근 이 병원 원장이 직원들에게 폭언과 욕설을 일삼았다는 내부 폭로가 나왔습니다. 직원이 공개한 녹음 파일에는 수술을 앞둔 환자에게 마취를 늦게 했다는 이유로 간호사에게 폭언을 퍼붓는 원장 목소리가 담겼습니다. 수술은 제일 먼저 마취야. 특정 간호사의 업무 능력이 부족하다며 여러 직원 앞에서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기도 했습니다. 신안을 불편하게 아무 말도 치과하지도 않고 스케링한다고 스케링만 하고 치과 앉아있는 그런 데 가서 신안을 붙여가지고. 평소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인 지시도 빈번했다는 게 직원들 주장입니다. 직원들에게 수시로 물도하는 휴대폰 가져오라고 힘들어 시키기도 일수인데요. 인권이 짓밟히는 느낌이고 직원도 누군가의 가족이고. 원장은 폭언과 욕설은 모두 인정하지만 사적인 지시는 없었고 어려운 수술을 반복하다 보니 신경이 날카로워진 것 같다고 해명했습니다. 그 케이스들이 전부 다 고난이도여서 1mm가 잘못되면 신경이 마비되고 심한 경우는 산소호흡이 좀 진짜 죽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물론 죽은 사람은 없지만 너무나 그 업무 자체가 가중한 업무를 매일 하기 때문에 스트레스에 꽉 차 있는 건 맞는데 이번 계기로 해서 그걸 고치려고. 이처럼 폭언, 폭력 등 하급자를 향한 직장 내 괴롭힘은 의료계에서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대학병원 신규 간호사가 태움 피해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한 후에도 병원 내 뿌리 깊은 관행은 바뀌지 않는 겁니다. 지난해 의료노조가 의료 노동자 4만여 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5명 가운데 3명 가까이가 1년 동안 따돌림이나 감시 등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괴롭힘 가해자가 의사나 상급자 등 병원 내 구성원인 경우도 20%를 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괴롭힘을 당연시하는 의료계 일부의 인식이 원인이라고 지적합니다. 일각에서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좀 불가피한 면이 있다는 말도 있는데 사람 생명을 다룬다고 정당화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료노조는 간호사 한 명이 너무 많은 환자를 맡아야 하는 과도한 노동 환경을 본질적인 문제로 꼽고 있습니다. 한 명이 실수를 하거나 일을 놓치거나 하면 이게 다 같이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예민할 수밖에 없는 과정이 있어서 저희는 일단은 간호사 인력을 더 충원을 해라. 보건의료노조는 지난해 9월 정부와 논의를 통해 야근 수당을 지급하고 교육 전담 간호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 상급병원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다만 일선 의원급 의료기관은 합의에서 빠졌고 의료 인력 충원도 2023년까지 적정 수준을 논의해 나가기로 해 근무 여건이 개선되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특히 시스템이 갖춰지더라도 병원 내 뿌리내린 관행을 바꾸려면 의료계 구성원 스스로 욕설과 폭언 등을 괴롭힘으로 보고 금기시하는 인식 변화가 동반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강원도 강릉경찰서는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함께 살던 친구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25살 A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어제 낮 강릉시 포남동에 있는 빌라에서 자고 있던 24살 B씨의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병원에서 수술을 받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함께 사는 B씨가 평소 자신을 무시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경제지표입니다. 먼저 국내 증시부터 보시겠습니다. 기관의 매도세에 코스피는 하락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1% 넘게 떨어지면서 이 시각 현재 2,940선까지 밀려났습니다. 미 국채금리 상승으로 간밤 나스닥 지수가 크게 하락한 것이 국내 투자 심리를 강하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2% 가까이 떨어지면서 1,010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미국 증시 전해드리겠습니다.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또 갈아치웠지만 국채금리 상승에 기술주가 하락하면서 나스닥과 S&P 500은 약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환율 상황 보시죠. 위험 선호 심리가 주춤해진 가운데 원달러 환율은 1,200원 근처까지 올랐습니다. 미 연준이 통화 긴축 속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경계감에 달러화가 강세를 보인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위안 원 직거래 환율은 1위안당 187원 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유가 보시겠습니다. 전통적 산유국들이 다음 달에도 기존 증산 방침을 유지하기로 하면서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경제지표였습니다. 절기 소환인 오늘 여전히 쌀쌀합니다. 현재 서울 기온 영하 0.6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영하 4도 선에 머물고 있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도심곤에서도 저는 자꾸만 찬바람이 불어 옷깃을 여미게 되는데요. 오늘 나오실 때 따뜻한 옷차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제주도에는 비나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제주 산간에는 대설주의보도 발효 중인데요. 눈은 오후 늦게부터 호남과 영남으로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새벽까지 제주 산간에 최고 20cm, 그 밖에 제주도에도 1에서 5cm의 눈이 내리겠고요. 호남과 영남 내륙에는 밤사이 1cm 안팎의 눈이 예상됩니다. 오늘 낮 기온은 예널 기온을 웃돌겠지만 찬바람 때문에 쌀쌀하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4도, 부산 8도가 예상됩니다. 내일부터 주말까지는 대체로 맑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고 기온은 조금씩 올라서 당분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연일 서울과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산불 등 화재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네, 앞서 속보로 전해드린 내용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 11시 58분 서울역을 출발해서 부산역으로 향하던 KTX 산천 제23 열차가 충북 영동군 영동터널 부근에서 탈선했습니다. 코레일은 영동과 김천 구미 사이 구간의 영동터널 부근에서 KTX 산천 23 열차의 객차 한 량이 탈선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사고의 여파로 양방향 KTX 열차 운행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코레일 측은 사고 열차의 승객들을 인근 역으로 이동시키고 정확한 탈선 원인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코레일은 사고 발생 즉시 긴급 대응팀을 구성해서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완전 복구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된 내용은 또 이어지는 뉴스에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 앤 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